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5일간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 등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를 겨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동시에 글로벌 안보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하와이에 이어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까지 2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겁니다. 북러 밀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미국 방문은 국제 공조를 통한 안보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나토 정상회의 무대에서는 실제로 북러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즉 IP4 정상 자격으로 초청된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4국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에도 북러 군사협력 비판과 IP4와의 협력 강화가 명시됐습니다.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야겠다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 의사를 밝혔는데 인도적 지원 외에 무기 지원 등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작년 7월 키이우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재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에서 안보 공조를 확고히 하고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인태 지역 파트너 나토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확충하며 안보를 다져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미 정상이 서명한 한반도 핵억제 작전 지침은 북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기존의 재래식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바꾼다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전개될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활용한 북핵 대응 훈련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편대를 이룬 우리 공군 F-35A 전투기 여러 대가 선도의 대형 전투기 한 대를 호위합니다. 가장 앞서 있는 대형 전투기, 지난해 10월 한미 공군 연합훈련을 위해 한반도를 찾은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입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 20발 등 최대 31톤에 달하는 각종 폭탄과 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미국의 대표적 전략 자산으로 당시 국내 공군기지에 처음으로 착륙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과 함께 정밀타격 무기인 합동집격탄 투하 훈련을 벌였습니다. 한미가 한반도 핵 억제 작전 지침에 따라 상시적 수준으로 핵 전력을 배치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전략 자산을 활용한 훈련이 대폭 늘어날 거로 전망됩니다.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 운용과 관련하여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가 통합 운용하는 형태로 변화가 있을 거란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작전 계획에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되는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가할 수 있는 다양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고려해 연합훈련 내용을 가다듬고 이를 통해 작전 계획 형태를 어떻게 할지 계속 검토해가며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시에 한미가 핵 NCI, 핵 재래식 통합체계를 어떻게 가동할 건지,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와 협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훈련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당장 강화된 한미의 북핵 대응 전략은 다음 달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첫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앞으로 연합훈련 등을 최대한 활용해 북핵 억제 로드맵을 한 단계씩 구체화할 거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며 자국을 협박 위협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권 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방침을 수정하겠다는 위협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그러한 조치에 맞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나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러시아를 나토 동맹국의 안보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는 나토를 공격할 계획이 없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은 나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과 독일 정상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서 비롯하는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12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한다며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는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독일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5%, 부정평가는 68%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일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4%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24%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제, 민생, 물가와 소통, 미흡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35%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오른 30%로 집계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3%였습니다. 앞으로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내릴 것이라는 답변은 23%, 변하지 않을 거란 답변은 26%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합동연설회를 열며 보수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과열된 상호 비방 전에 당 선관위가 주의 조치를 내린 가운데 공세 수위를 낮춘 한동훈 후보와는 달리 원희룡 후보는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 후보들 간 입씨름은 여전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겠지만 우리는 모두 지옥을 겪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비방전이 과열됐다는 지적에 인정은 하지만 말하는데 끼어들고 엉뚱한 답으로 싸움을 걸어오면 순하게만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하면 아직도 검사인 줄 아시고 그러시는데요. 정치 검사와 다릅니다. 한동훈 후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왜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예방 당시를 언급하며 당심에 호소하는 동시에 자폭 전당대회 비판을 의식한 듯 다른 후보들과 달리 기자들 질문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역시 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큰 마음 가지고 큰 정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제 전당대회가 인기 투표에서 실력을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온 것 같다며 검증을 빙자한 네거티브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무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금기시되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건 당과 정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한동훈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일들을 자꾸 하는 그런 후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유리하고자 이렇게 당하고 정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닌가. 윤상현 후보도 이렇게 가다간 국민이 등을 돌릴 것 같다며 남은 토론회는 윤상현 대 나경원, 한동훈 대 원희룡 후보로 조를 나눠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총선 백서만이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 여러 논란을 잠재울 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당의 입장, 총선 패배 원인을 성찰하는 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은 사실상 죽어있는 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자 당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 한동훈 캠프의 주의 및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도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선거 전이 후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다음 주 천안과 수도권 등을 돌며 방심 잡기를 이어갑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의중, 이른바 명심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명 후보들끼리 경쟁이 치열한 탓에 명심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선거 결과를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후보 양옆으로 최고위원 후보 5명이 함께 섰습니다.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하는 이 모습이 민주당 지지층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의중, 이른바 명심이 이들에게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이 후보 측은 시간이 맞는 후보들이 자유롭게 참석했던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 경선은 이 후보와의 인연, 연관성을 내세운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 후보를 응원하러 가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방북 비용 대납 없었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이른바 명심팔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최고위원 후보 13명 가운데 5명이 탈락하는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당 전체의 어떤 흐름, 당원들의 지지라든가 이런 것이 대표에게도 그렇게 몰려있고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권 경쟁에선 이재명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는데 최고위원 경선마저 친명 마케팅으로 채워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5인 5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5인 1색이면 최고위원을 왜 뽑습니까? 민주당이 좀 잘못되어가는 헨주스를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총선을 거치며 원외 강성 친명 모임에서 당내 최대 계파로 부상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주요 변수입니다. 혁신회의는 최고위원 본선 후보 8명이 정해지면 이 가운데 일부를 공개 지지할 예정인데 일종의 명심 후보 걸음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나치게 이재명 후보만 바라보는 양상을 보일 경우 일반 국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후보 대항마로 나선 김두관, 김지수 후보의 득표율에 관심이 가는 이유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군사법원이 어제 최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2일 사이 46일간을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박 전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사용하던 번호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최근 번호를 정확히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 사건 전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불법 대북 송금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법원은 김성태 전 회장의 뇌물 공여,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억 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북한 측에 지급한 것을 인정했는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 없이 남북 협력 사업 비용을 지급했다며 남북 교류 협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전 회장이 이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나 차량 등 2억 1,800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기부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전 부지사의 요청이나 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김 전 회장은 짧게 심경을 밝히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착잡하죠.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 항소하실 계획은? 항소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장소로 지목이 된 음악카페 사장이 이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언론인으로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022년 10월 국회에서였습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도 관련 영상을 게재했는데 제보자의 전 여자친구이자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술자리 장소 후보로 지목된 음악카페 주인은 허위 영상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더탐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더탐사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 장소가 이곳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에게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고 청담동 술자리 욕은 그러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관련 수사가 종결되거나 당사자로 지목된 대통령이나 한 전 장관이 구체적 행적을 밝혔다면 논란은 조기에 종식됐을 거라며 더탐사가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 이후 카페 주인 측은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거라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탐사 관계자들과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어제 오후 3시부터 허 대표를 소환해 7시간여 동안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허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하늘궁 신도들은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이유로 몸을 만지고 추행했다며 허 대표를 고소했는데 피해자가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납품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서울교통공사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사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경영지원실 계약처와 기술본부 기계처 등에서 납품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비리 의혹을 받는 직원들은 직위 해제 조치했다며 현재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자 운전자가 그대로 달아나 경찰에 쫓고 있습니다. 또 청주에서는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해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색 승용차가 도로 한쪽에 뒤집혀 있습니다. 새벽 1시쯤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서
벤츠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다친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운전자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걸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도주한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가게 안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녁 8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50대 여성 직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20대 운전자와 18살 보행자 B씨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무단 횡단하던 B씨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아파트 주차 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1시간 5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주민 등 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공장이 비어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 개동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YTN 유선입니다. 현직 축구 선수가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에 있던 차가 순식간에 인도로 돌진했는데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사거리.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오른쪽에서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반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인도를 덮친 이 차량.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다가 변압기를 들이받는데 변압기는 힘없이 밀려 부서졌습니다. 이후에도 이 차량은 도로 위에서 한 바퀴 빙빙 돌다가 그대로 달아납니다. 현직 축구 선수인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입니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도망갔는데 추적에 나선 경찰이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피를 뽑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을 제보해준 YTN 시청자는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폭발하는 듯 큰 소리가 들렸다며 누가 봐도 정상적인 운행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우선 A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보고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인도를 걷다가 복면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기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방호 울타리 중 대부분이 빠르게 달리는 차를 버티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는 차에 부딪힌 울타리가 산산이 조각납니다. 지난 1일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현장에 설치돼 있던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인데 9명의 목숨을 지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용도로 설치돼 있어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희생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래도 그 사건 이후로 이런 도로를 걸을 때도 아무래도 바깥쪽보다는 이 안쪽으로 걷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면 차량용 방호 울타리는 경로에서 벗어나는 차량을 막는 용도로 설치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2톤 무게의 승용차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약 12,000개의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 17%만이 차량용 울타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0% 이상은 차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역 사고처럼 인도에 있는 보행자를 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늘고 있지만 그에 맞춘 보호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사거리에서는 지난 3년간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30번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주변에는 울타리를 비롯해 아무런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위험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이후에 견고한 방호 울타리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체 가로에 차량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들은 조사를 해서
충분한 강도를 갖는 고강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청역 사고 이후 서울시와 경찰청은 방울타리와 관련한 광범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 내륙은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사이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남해안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다음 주 점차 내륙으로 북상해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를 내릴 전망입니다. 이렇게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충청 지역 곳곳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데다가 다음 주 비 예보까지 겹쳐 있죠.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수해에 떠내려온 잔해들로 가득합니다. 빗물은 빠져나갔지만 마을 곳곳이 움푹 파였고 농가 밭에는 새 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에 휩쓸려온 나무와 토사 잔해들이 마을 곳곳에 쌓여있고 도로를 따라 세워진 전신주는 넘어지거나 휘어졌습니다. 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수해를 입은 마을입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전신주를 새로 세우고 전기를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굴착기가 부지런히 잔해들을 치우지만 수마가 휩쓸고 간 흔적은 그대로입니다. 침수 피해 주민은 어디부터 복구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기에 전기와 수도까지 끊겨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 뭐 전기 연결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전기만 연결되면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다음 주에 비가 더 올 거라고 예보된 상태. 침수 피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당연하게 여기 있을 수도 없겠죠.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민 36명이 고립됐다가 4시간 반 만에 구조된 마을입니다. 비가 그치자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앞마당에는 진흙이 묻은 집기류가 널려 있고 집 안쪽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예상보다 더 큰 피해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문도 안 열릴 정도로 물은 자꾸 보시다시피 이렇고 뭐 어디 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말로 표현 못 해주면 지금 담담할 뿐이에요 지금. 그리고 실감도 안 나고요. 당장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마당에 또 들려온 비 소식에 수해를 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통 끝에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법정 시한을 어기고 100일 넘게 심의했지만 정작 최저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2번이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해마다 나오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하는 103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00일 넘는 심의 기간 진통 끝에 나온 결론이지만 최저시급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회의는 2번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확대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법정 시한 90일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은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9번만 지켰을 정도로 우용지물 신세입니다. 올해도 심의를 마친 뒤 여지없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사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사안을 놓고 표결을 하는데 이마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자위원 일부가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된 것인데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 촉진구간에 제시된 것에 유감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촬영하지 않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실제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노사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결된 차등 적용과 확대 적용 도입 논의는 내년에 다시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 결국 뾰족한 대안 없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줄다리기가 반복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161만 명이 모인 온라인 카페입니다. 최저임금 1,030원 타결 소식에 인상폭이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아예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일하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 사업자와 그다음에 경제적 취약 근로자들의 공존했던 구조가 이제는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나홀로 경영, 근로자 일자리 감소 이런 의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으로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0,000원의 벽도 무너졌다고 한탄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한숨이 나오는 건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값은 한 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올랐다는 겁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2년 연속 물가 폭등으로 실질 임금이 삭감되었고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이라는 게 목적인데 그 제도 자체를 무색해 하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는 노동계가 요구한 지 10년 만이라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에 저항하는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한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로코노미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지역과 경제의 합성어인데요. 지역 특산물이나 문화를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면서 지역 경제도 함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로코노미 마케팅이 식품업계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식품업체가 새로 출시한 크림치즈 햄버거와 탄산음료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주 재료로 활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햄버거와 음료입니다. 경남 진주산 고추장아찌와 충북 영동군의 샤인머스켓이 들어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 마늘이나 전남 진도군 대파 등 지금까지 수매한 국내산 재료만 740톤이 넘습니다. 농가의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활력을 불어넣어서 지역 경제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주면서 농가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우리 진주 고추를 전 국민에게 자랑할 수 있게 돼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지역과 경제의 합성어인 로코노미는 어느새 식품업계 주요 마케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명 제과업체는 지난 3월 경남 남해군과 손잡고 지역 특산품인 유자가 들어간 막대 과자를 출시했습니다. 남해군 마늘을 주 원료로 한 빵과 치킨 판매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윤리소비 경향과 맞물려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식품업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귤은 보통 겨울에 먹는 과일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제주에서는 여름 감귤 수확이 한창입니다. 당도가 높아서 맛있고 다른 과일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제철 맞은 하우스 귤 소식을 고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닐하우스에 있는 나무마다 탐스러운 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하우스 귤로 불리는 여름 감귤은 겨울 동안 최저 온도 24도를 지키느라 내내 난방을 해야 하는 등 농부의 정성 속에 키워집니다. 여름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하우스 감귤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가온 시설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온을 하고 있습니다. 당도를 높이면서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귤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수확하는데 제철인 여름에 가장 많이 출하됩니다. 하우스 감귤이 제철인 여름철은 일교차가 적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살짝 초록빛을 도는 감귤이 수확됩니다. 하지만 과육은 모두 익은 상태여서 맛과 품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하우스 귤을 크기와 당도별로 선별하고 비상품 감귤은 솎아냅니다. 당도가 11에서 12브릭스의 귤이 출하돼 달콤하면서도 귤 특유의 새콤한 맛을 자랑합니다. 귤을 냉장고에 넣었다 시원하게 먹으면 맛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귤은 비타민C를 비롯한 영양소가 풍부해 더운 여름철 면역력 강화와 피부에도 좋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농협은 여름이 하우스 감귤 제철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고 판매도 늘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가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소비지 촉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분들도 많이 구매해서 매일 하루에 하나 이상 드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귤이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 대표 과일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문화공원이 조성되는데 거석 조각공원과 핸드백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천이 고향인 조각가와 기업가의 기부를 받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조각 작업장. 바위 수십 개가 예술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설악산의 흔들바위와 같은 핵석으로 공사장 등에서 출토된 100톤 안팎의 거대한 화강암입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 와이어로 자르고 붙여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거석 작품을 만드는 조각가는 인천에서 유년을 보낸 김창곤 홍익대 교수. 공원 속에서 자연, 또 자연 속에서 이런 어떤 재료가 주는 그런 원시성 같은 거를 많이 느꼈으면 한 그런 생각입니다. 이들 작품 100여 점이 설치돼 거석 공원이 만들어질 곳은 송도의 12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른바 문화공원. 옆에는 핸드백 박물관이 들어섭니다. 핸드백 제작에 평생을 바쳐 성공한 기업가가 된 박은관 회장이 건립해 기부하기로 한 겁니다. 1500년대 희귀 소장품부터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최신 명품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김 교수와 박 회장은 인천의 한 고교 동창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이번에 뜻을 모았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도 성숙 단계는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헐내는데 좋은 친구 넣어서 유명한 이렇게 조각가 있고 또 시장님이 여기 마당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두 분한테 고마운 거예요. 고향을 사랑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기꺼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또 이것을 통해 갖고 우리 인천에 또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조하게 돼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 불식을 위한 기자회견 뒤에도 민주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바이든이 기자회견을 잘하지 못했지만 내쫓길 정도는 아니었다며 일거양득 최상의 시나리오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실수 영상을 SNS에 잇따라 올리며 조롱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라고 잘못 말한 영상 위에는 잘했어 조라고 썼습니다.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또 바이든에게 당장 같이 인지력 검사를 받으러 가자며 앞으로 대선 후보의 인지력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진영이 바이든의 기자회견 결과에 매우 흡족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퇴할 정도로 못하지 않았지만 거듭된 말실수로 인지력 논란도 불식하지 못할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캠프 입장에선 바이든이 최약체 후보여서 선거에 완주하길 바란다는 분위기도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 뒤에도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Because you're not just gambling your own political reputation. You are gambling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과 밤늦게 만나 당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선거 캠프는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결국 바이든 편에 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I will say that I think Leader Jeffries and others have made clear they continue to stand with the president. They will stand with the president. They understand that the president is running, is the Democratic nominee, and that the choice in this election is going to be between Joe Biden and Donald Trump. 바이든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돈줄도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핵심 후원자들이 바이든이 후보직을 고수할 경우 9천만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의 후원금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유럽연합 EU와 SNS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간의 소송전이 벌어질 분위기입니다. X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EU의 판단 때문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U가 X를 제재할 것이라던 소문이 현실화했습니다. EU 집행위는 X가 허위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이 예비조사 결과를 X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자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Aujourd'hui, donc la Commission a informé X de son analyse préliminaire que la plateforme avait effectivement enfreint le règlement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dans 3 domaines. EU 집행위는 먼저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이후 돈만 내면 누구나 계정 옆에 신뢰한다는 의미의 블루체크를 표시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꾼 걸 짚었습니다.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해 인증 계정을 남용한 증거가 있다며 이 정책이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X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행위는 X측의 반론, 해명 등을 반영해 과징금 처분 등 최종 결과를 내릴 예정입니다. D'adopter une décision de non-conformité au DSA qui pourra entraîner des sanctions financières qui iraient jusqu'à maximum 6% du chiffre d'affaires mondial annuel. 이 발표가 나온 뒤 X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는 EU가 불법적인 거래를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용자 발언을 조용히 검열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EU 집행위가 X에 제안했다는 겁니다. 또 유럽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법정에서 매우 공개적인 다툼을 기대한다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EU는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도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 2주를 앞두고 센강의 수질이 수영 경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파리시 부시장이 밝혔습니다. 파리시에서 올림픽을 담당하는 피에르 라바당 부시장은 현지 시간 12일 RFI 라디오에서 센강의 수질이 지난 12일 중에 10일에서 11일 수영 적합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바당 부시장은 날씨가 더 좋아지길 바라지만 대회 개최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 개막 전까지 큰 비 예보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센강 수질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수영 시범 일정도 오는 17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이천의 가시거리가 140m, 경주 170m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듭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일부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춘천은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은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내일은 그 밖의 남부에도 확대합니다. 모레까지 남해안에 150 이상, 제주도에도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4.2도, 대전이 23.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 3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